네, 안녕하세요. 이에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 또는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일봉 1,500달러 이상 마감 시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 조시 레이저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봉이 11,500달러 이상을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이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일봉상에서는 1,500달러만 마감만 해줘도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장이 상당히 저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블록체인 테마주 또한 엄청나게 상승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BSN에 대한 또 리스트 부분이 이제 더 참가 인원들이 더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꼭 코인 회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뭐 상장이 되어져 있는 중국에 있는 회사들도 거기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이 좀 수혜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증시도 좀 테마에 엮여서 좀 긍정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BSN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BSN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이 추가로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지원을 해줄 것이다라는 발언이 나왔고요. 중국 정부 산하 국가정보센터가 유니온페이, 차이나 모바일, 유니콤 공동 구축하는 국가 허브 네트워크로서 블록체인 운영 및 개발 비용 절감을 산업 어플리케이션을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현재 이더리움, 이오스, 널보스, 테조스, 네오, 아이리스넷 6개 블록체인을 통합한 상태이다. 그리고 내년 6월 이전까지는 3, 40개가 더 추가될 것이라고 하니까 중국계 코인을 계속 유심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6개 코인 중에서 공개된 것 중에 시중이 가장 그나마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 아이리스 정도가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놀보스까지는 확인은 아직 못했어요. 그렇지만 아이리스넷이 좀 싸고, 그리고 더 최근에 또 분위기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네오도 상대적 대비 싼 건 맞습니다. 1조가 좀 넘어가긴 하지만요. 근데 나는 좀 비싼 것 같아, 좀 무거운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무조건 1조 원 밑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형 위주에 있는 코인을 많이 집중을 해서 노려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1조 원 부분도 좀 많이 올라온 그런 코인도 있지만 더 가볍게 올라왔던 코인들이 더 많았던 거는 중형 코인입니다. 1조 원이 안 된 코인들, 몇천억 원 코인들이 꽤 요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노려보시는 게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그 대신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이 항상 좀 유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흡성대법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비트코인 마켓에 있는 물량을 다 흡수를 해서 비트만 올리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한 번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항상 비트코인을 먼저 차트를 본 뒤에 네이코인을 보는 그런 습관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양정 규모가 50억 달러가 넘어서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상 최대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게 되면 거의 선물 거래에 대한 가장 큰 규모를 따져주고 있는 쪽이 어디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제가 당연히 OK 그리고 후오비 쪽이 가장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CME 쪽이 좀 많이 커져가고 있는 실종이니까 CME 쪽도 좀 유심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CME의 만기가 왜 중요하냐면 만기의 물량이 여기에는 호흡이 OK 만큼 그 이상 나올 때도 있고 거의 그것보다 준한 만큼 꽤 많이 나오는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겠다 보니까 그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CME 만기도 좀 유심하게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커뮤니티에서 올라왔던 내용인데요. 오늘부로 가장 불쌍한 코인 유저들이라고 해서 리플과 이더리움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예. 주식 대신 코인하는 이유가 연중 24시간 거래되는 매력도와 그만큼 유동폭이 커서 10배짜리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장에 들어온 것인데 꼴랑 뭐 1, 2% 먹으려고 이 코인 시장에 있는 건 아니지 않겠냐라는 주장으로 이야기를 꺼내놨는데 2017년도 때 이 메이저들은 상당히 가볍고 팍팍 올라갔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변동성도 적고 상당히 무겁고 그런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뭐 중간에 있는 오미세고나 아이콘, 카이버 이런 코인들이 거의 한 10배에 준한 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장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라는 주장을 내비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업비트에서 코인 동향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간별 상승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6개월 단위로 제일 많이 올랐던 코인은 거의 중형 코인들과 약간의 소형 코인들이 좀 믹싱이 되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히려 메이저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또 재밌는 현상이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계속 주장을 했던 게 중형 코인이 대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형 코인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자. 그리고 본인의 포트에 중형 코인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좀 주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는 도미넌스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형 코인들이 조직이 나온다라고 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 주력으로 호재가 많이 남아져 있는 쪽의 중형 코인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는 전략은 꼭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소식인데요. 중국의 암호화폐 형태로 500억 달러 해외 자본 도피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 돈으로 대략 한 60조 정도에 대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CNBC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500억 달러 이상 자본이 빠져나갔다며 중국의 투자자들이 해외로 허용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석을 내놨다. 금융기관에서 연간 최대 5만 달러까지 외화를 살 수가 있는데 과거에 부유한 시민들이 부동산과 다른 자산에 대한 외국인이 투자를 통해 한도를 피해 왔었다. 지난 12개월간 무역 전쟁과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를 이용한 해외로 자본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총 180억 달러 이상의 테더가 지난 12개월 동안 동아시아 주소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자본 이탈 가능성 측면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 라는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테더 시총이 코인이 많이 상승을 하면 테더 시총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어져 있는데 많이 하락하게 되어져 있는데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런 형태로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예. 국제통화기금 IMF가 트위터 암호화폐 설명 영상에 대한 게재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요 내용은 송금을 포함한 국제송금 비용을 삭감한다. 소외계층에 대해서 촉진할 수 있다. 해외 송금 며칠이 지나서 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다. 중요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활용하는 등의 여러 가지에 대한 다기능이 있다. 라는 주장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서도 이런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짤막하게 보면 뭐 약간의 사이저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에 대한 뭐 크립토 커런시스에 대해서 주요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네. 저희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세청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그렇게 구독자가 많지 않는다는 거. 왜냐면 유튜브 자체나 뭐 이런 SNS 쪽을 또 보게 되면 이상하게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쪽은 그렇게 뭐 팔로우가 크지 않고요. 또 유튜브도 그렇게 성공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좀 아쉽다. 그래서 이게 홍보가 잘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냐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나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매우 좋은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비트코인을 위해서 이렇게 IMF가 이야기를 해준 것이냐 라고도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CBDC 하기 위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초안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파일럿으로 영상을 좀 만들었더라고 좀 보고 있어요. 중국의 후낭성 퍼블릭 블록체인 콤플러스 네트워크와 함께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콤플러스는 후낭성 정부 지원 아래 지역 내 다양한 산업 부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행정기관 및 부처 간 데이터 공유, 유기농, 농산물 추적 등의 공공 부분과 민간 산업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다고 되어져 있네요. 커브 설립자가 거버넌스 의결권의 71%를 또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커브도 디파이 쪽에서 약간 이름을 서서히 좀 날리고 있는 그런 코인인데요. 또 보면 또 이런 양아치 짓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디파이에 관련된 코인은 좀 조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면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좀 오랫동안 했던 코인 유저분들은 신규 코인에 대한 불신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신규로 들어왔던 유저는 신규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꽤 높습니다. 이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고위험군을 감안하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안하면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걸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제 스타일은 무조건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과 뭐 꼭 따라 하실 필요성은 없고 그거에 따라서 또 손해율도 커질 수가 있으니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하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코인의 시총이 너무 높은 거는 그렇게 수익률이 이제 만족스러울 만큼 또 매력적인 만큼은 나오기에는 당장 그러니까 단기성으로 나오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항상 투트랙 형태로 좀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커브 부분을 또 들고 계시는 분들은 좀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와이언이 커브를 좌지우지 못하도록 예고 로프는 62만 개의 단일 주소 안에 락업을 71% 의결권을 확보했다라고 했습니다. 락업 기간이 길수록 의결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4년으로 또 해놨다고 하네요. 양아치인 거죠. 이통 3사가 전자증명 이니셜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와 연동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조만간에 이게 이제 대세에 있다라는 눈치를 좀 챘는지 더 빠르게 삼성은 움직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SKT와 일단 삼성전자와 기술 협업을 통해 가지고 DID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손대고 있는 실정이고요. 조만간에 단말기에 거의 다 탑재를 시킬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배경은 또 이 이니셜 DID 연합이라고 또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좀 만들어서 요거를 좀 키워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또 요거를 널리 서비스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측면이 좀 보여지네요. 마이데이터가 상당히 과열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름만에 심사 방식을 좀 바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되게 좀 아마추어 같다라는 느낌이 왜 들까요? 미리 이렇게 과열될 걸 분명히 알았을 것인데 말이죠.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관계 부처에 따르면 허가 심사 기준을 차수로 나눠 순차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이걸 1, 2차로 나눠서
심사를 마친다라는 계획을 좀 수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재미난 부분은 이걸 빨리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그만큼 많이 대기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금융위가 심사를 바꾼 이유는 허가 차수를 구분하고 차수별로 기존 사업체 선점 홍보 효과 차이가 발생을 해서 불필요한 과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애초부터 그렇게 알면서도 왜 이렇게 했는지 전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게 되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냐면, 대부분 데이터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데이터 활용 부분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 회사들도 이거를 좀 적절히 이용을 해본다고 하면 쓸만한 데이터가 많이 만들어져서 여러가지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 창출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꼭 DID 쪽으로만 밀집하는 것보다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서 또 다른 먹거리를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OSL이 첫 조건부가 허가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특정 요건만 충족을 하면 홍콩 당국이 승인한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구체적인 승인 요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금융 중심지에 관할하는 보수적인 감독 당국에 요구하는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되게 좋은 소식이죠. 거래소 부분을 또 되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의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람다 256이 일본에서 기업용 블록체인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코인베이스 CEO가 애플 여전히 암호화폐 적대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iOS에 대한 암호화폐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제약 없이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 서비스를 안 해줄까요? 그거는 코인베이스의 CEO 입장으로 보았을 땐 저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정말 중립적으로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어플은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 아니고서야는 이거를 받아주진 않습니다. 그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버그를 많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좀 나중에 뭐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 굳이 또 논란거리로 만들고 싶진 않죠. 예. 이것에 따른 형태로 인해서 탄탄한 유조폭이 생긴 것이니까요. 그 대신 뭐 구글 안드로이드에 대한 또 강점은 그만큼 자유도가 높다라는 형태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버그도 많다라는 거. 그래서 유조폭이 갈리는 이유도 뭐 이런 측면이 가장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빗썸이 하나하나씩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해당 지배구조가 이런 형태로 지금 최종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누가 최대 주주가 될 것이고 누가 소유권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엄청나게 커졌죠. 그로 인해서 빗썸을 이용했던 이용자들도 많이 힘들어 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또 새로운 주인공도 나오기도 했죠. 그분은 바로 빗썸 홀딩스의 이정훈 의장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분의 목표는 앞으로 내가 제일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행사권도 내가 제일 많이 할 수가 있으니,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빗썸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드는데, 그리고 신뢰 이미지를 갖추는데 좀 힘을 많이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분의 목표는 IPO까지를 좀 두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도권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하려면 제도권이 매우 중요하겠죠.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분의 이력을 좀 찾아보니까 SG 브레인 테크놀리지라는 쪽은 해외 법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DAA를 통해 빗썸을 장악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주식 중에 74%를 가지고 있는 빗썸 홀딩스의 빗썸의 지배 구조를 파악할 때 가장 핵심되는 회사이다. 그리고 회사의 최대 주주는 34%를 갖고 있는 비덴트이고 2대 주주는 싱가포르 법인 DAA가 30%를, 암호화폐 거래 빗썸 1차 상장 심사를 맡고 있는 빗썸 홀딩스가 10%를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 빗썸 홀딩스가 DAA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덴트가 아니라 빗썸 홀딩스가 빗썸 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셈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지배구조가 약간 좀 장난짓을 꽤 많이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그러하는 게 싱가포르 법인의 브레인 테크놀리지 쪽에 이런 지분의 50%를 이종훈 의장이 갖고 있다라는 것이 그냥 뭔가 좀 그래요. 예. 좀 그냥 누군가를 이렇게 좀 심어놨던 느낌이 좀 들지 않나.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냥 갑자기 그냥 툭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은 약간의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 꽤 있다. 그리고 왜 굳이 싱가포르 법인에다가 했을까? 지배 구조도 또 보면 되게 재미있는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도 풀리지 않는 과제가 꽤 있구나 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논란에서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예, 해외에서 이제 빗썸을 인수를 하기 위한 절차적 부분에 있어서 재산 국외 도피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조금 저는 원래 착한 생각만 하는데 코인 하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깔끔하지 않기 때문이죠. 해서 조금 뭔가는 좀 있지 않겠냐 라는 그냥 그런 제 주관적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것도 좀 고려를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